간호학에서의 메타 분석으로 논문 쓰기 A부터 Z까지 어쩔 메타 세 번째 시간 추가 시간입니다. 지난 동영상에서 시스템마틱 리뷰와 메타 분석에 대한 이론적인 고찰을 했습니다. 추가 시간에는 네카, 저희가 처음에 다운로드 받았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간한 체계적 문헌 고찰 프로토콜이죠. 네카의 파트 1에서 제1장과 2장 연구 기획과 프로포절 작성하기, 그리고 제2장 주제 범위 결정하기에 대한 내용들을 추가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카의 파트 1은 체계적 문헌 고찰 방법론에 대한 설명입니다. 제1장은 연구 기획과 프로포절 작성, 제2장은 주제 범위 설정입니다. 오늘 저랑 하실 내용은 나의 연구 주제를 설정해 보는 방법입니다. 책을 읽으시다 보면은 메시르라는 방법이 나오는데요. 코크란에서 Methodological Expectation of Cochrane Intervention Review라는 스탠다드 프로토콜을 만들어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이 중간중간 네카에서 설명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사이트를 같이 업로드해 놓겠습니다. 제1장의 연구 기획과 프로토콜 작성에 대한 내용들을 보시면 첫 번째 체계적 문헌 고찰을 하는 이유, 두 번째 핵심 질문, 세 번째 체계적 문헌 고찰의 수행자, 그리고 신뢰의 중요성, 프로토콜 개발, 데이터 관리 및 품질 보증, 연구 기획 관련 메시르, 아까 설명드린 내용들이죠. 저랑 살펴볼 내용들은 1.1 그리고 1.2 그리고 1.5 내용들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주제 범위 설정 결정입니다. 주제 범위 결정에서는 잘 만들어진 질문의 필요성, 그리고 중재연구 문헌고찰의 목표, 문헌고찰 질문의 범위를 정의하기, 올바르게 질문하기, 그 다음에 구조화를 위한 방법 및 도구, 주제범위 관련 메시르, 그리고 읽을거리로 되어 있습니다. 질문을 만드는 필요성, 그리고 질문 범위 결정하는 내용들, 그리고 주제 범위 관련된 메시르 내용에 어떤 내용들이 나와 있는지 정도를 살펴보면 될 것입니다. 먼저 체계적 문헌 고찰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입니다. 문제는 특정 연구 질문에 대답할 수 있도록 가장 효율적으로 문헌 고찰을 하는 방법을 시스템마틱 리뷰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스템마틱 리뷰를 사용하게 되면 신뢰성 있는 연구 결과, 즉 믿을 만한 자료들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해 상충으로부터 자유로운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수행해야 된다라는 거고, 마지막으로 SR을 해야 하는 이유는 현재까지 진행 중인 연구, 그러니까 새로운 연구를 계획할 때 내가 하려는 연구가 혹시 지금까지 되어 있는 연구 중에 있지 않을까라는 것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같은 연구를 수행하게 되면 나의 연구는 새로운 것도 독창적인 것도 아니기 때문에 현재까지 내 분야에서 나의 관심 분야 주제와 관련된 연구들이 어떤 연구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반드시 SR을 해야 한다라는 이유이겠죠. 핵심 질문 두 번째는 피코 라고 해서 P는 population입니다. 대상자. 내가 지금 쓰려는 연구 주제의 대상자는 누구인가? 라는 거죠. 간호사, licensed nurse일 수도 있고요. 또는 nursing student, 간호 학생일 수도 있습니다. chronic disease일 수도 있겠죠. 기타 관련된 제 연구 주제의 대상자가 P에 해당됩니다. I는 intervention입니다. 즉 어떤 중재를 주었냐, 실험에 해당되는 내용이겠죠. 세 번째는 C, control group입니다. 즉 실험군에게는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했다라고 하면 컨트롤 그룹에는 어떤 트리트먼트를 줬냐라는 거죠. 또는 카페인과 테오필린, 미수가 무호흡 쓰는 약물들인데요. 두 개를 비교하는 약일, 제가 보려고 하는 이펙트는 카페인 이펙트입니다. 컨트롤 그룹에게는 테오필린을 주고 있다라는 거죠. 두 군의 차이를 비교하는 연구들을 보고 싶다라고 할 때 컨트롤 그룹이 있습니다. O는 outcome입니다.
종속 변수에 해당되는 거겠죠. 예를 들면은 카페인과 테오필린이라고 하면 횟수 같은 것들이 들어갈 수 있겠죠. 교육이라고 하면 날리지 수준 올라갔는지 내려갔는지 또는 효능감 좋아졌는지 이런 것들을 지정해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피코가 핵심 지문에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럼 체계적 문헌 고찰은 누가 하는 것이 좋냐라는 거죠. 체계적 문헌 고찰만 하는, 즉 통계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SR 또는 메타 분석만 주로 하는 통계 분석자들이 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해상충이 있지 않는 통계 분석자나 전문가들이 하는 것들이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또 관련 전공 분야의 전문가들이, 석사, 박사 이후에 교수들, 연구진들이 할 수 있는 SR이면 도움이 되겠죠. 그럼 이 연구 기획 단계에서 메시르에서는 C19번에서부터 C23번까지 해당되는 내용들이고요. 프로토콜 단계에서 문헌 고찰 방법을 기획해야 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연구들을 파악할 방법을 미리 계획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떤 식으로 서치를 할 건지 서치 텀이라고 하거든요. 먼저 정하고 시작해야 되고요. 해당 연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연구들을 파악할 건지, 또 피코에 해당되는 내용들은 어떤 걸 볼 건지를 미리 결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포함된 연구에서 빗둘림 위험성 평가, 빗둘림 바이어스라고 얘기하고요. 바이어스를 큰 연구들을 어떻게 제외할 건지에 대한 계획도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포함된 연구들을 어떻게 결합할 건지, 그래서 결합 합성을 기획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질성을 평가하는 방법, 효과 측정 선택, 메타 분석 방법 같이 다 계획하고 시작해라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위군 분석, 그래서 프로토콜 단계에서 잠재적 효과 변경 요인을 미리 정의하고 하위군의 개수를 제한해서 각각의 근거들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정의함으로써 다수의 방향성 없는 하위군 분석이 이루어져 이질성에 대한 의미 없는 설명을 하는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마지막으로는 그레이드 평가를 기획하고 결과 요약표를 기획해야 된다. 두 번째 장은 주제 범위 결정입니다. 이 파트에서 우리는 연구 주제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나오는 것은 잘 만들어진 질문의 필요성인 거죠.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SR을 진행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그 시작은 질문이 잘 만들어져야 가능하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중재연구 문헌 고찰의 목표인 거죠. 질문의 범위를 정하자라는 내용입니다. 연구 질문에서 피너스라는 방법으로 연구 질문이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건데, F는 feasible인 거죠. 실현 가능하고요. interesting 해야 된다. 흥미로워야 하고 새로워야 되고, 윤리적이고 relevant,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라는 기본적인 feasible 기준으로 연구 질문을 개발하게 됩니다. 실현 가능하지 않은 문헌 고찰은 의미가 없겠죠. 에비던스를 구축하는 데 주요한 목적이 있다라면 실현 가능한 문헌 고찰이 이어야 되겠죠. 사실은 SR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연구 주제와 연구 목적, 또 연구 질문으로 모두 사용 가능하다라는 뜻입니다. 문헌 고찰의 질문은 광범위한 범위와 좁은 범위의 문헌 고찰의 질문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P, population을 지정할 때도요. 그냥 유방암 환자로 잡을 수도 있고요. 광범위한 문헌 고찰 질문이 되겠죠. 그런데 나는 유방암 3기 대상자라고 하면 첫 번째 질문에서부터 좁히기로 들어갔겠죠. 또는 유방암 환자에게 사용하는 인터벤션이라고 했을 때도 특정한 대상자에게 사용하는 인터벤션만을 지정을 한다라면 그것은 좁은 의미의 질문이 되겠죠. 그런데 전체 유방암 환자에게 사용하는 모든 인터벤션이라고 한다라면 광범위한 SR이 되겠죠. 광범위한 문헌 고찰을 했을 때는 시간, 노력, 인적 자원 모두 다 많이 필요하겠죠. 많은 연구들이 검색될 테니까요. 하지만 좁은 질문으로 시작을 하게 되면 스코프이 되게 작아지고 결론을 내리기 쉬워지고 분석도 용이할 수 있겠지만 놓치거나 포함되지 않는 그런 연구들이 있을 수 있겠죠. 또 이해 당사자, 예를 들면은 유방암 환자에 사용하는 약물이다
라고 하면 약물을 제조하는 회사들이 되겠죠. 이해 당사자들은 포함될 수 있어요. SR에는요. 그런데 어디까지냐? 질문을 정의할 때까지만. 그 이후에는 포함되면 안 됩니다. 바이어스가 끼기 때문에요. 그 다음 형평성 있는 질문이어야 된다 라는 것이 이 연구 질문에서의 중요한 팩터가 되겠습니다. 주제 선정과 관련되어서 제시되어 있는 메시르 보시면 C1부터 C4까지 라고 되어 있고요. 먼저 문헌고찰 질문을 정하기 라는 거에서 문헌고찰의 질문, 특히 관심 중재 결과가 소비자, 보건 전문가, 정책 입안자와 같은 사용자에게 중요한 문제인지를 확인해라 라는 거죠. 코크란 리뷰는 과학적 호기심이 아니라 임상의료와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고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문헌고찰 질문을 정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돼요. 이런 소비자의 요구들은요. 질적연구, 즉 중재를 하거나 받는 관련된 사람들의 경험을 탐구하는 연구와 중재 시행을 구체화하는 요소를 평가하는 연구도 같은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목표를 사전에 정의해라. 어디까지 목표를 정할 건지 피코가 그 대상이다 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 잠재적인 위해 효과를 고려해라 라는 겁니다. 최소한 포함된 모든 연구에서 잠재적 위해 효과를 평가한 부분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때때로 위해 효과에 대한 자료는 무작위 배정되지 않은 연구 혹은 질적 연구에서 이 연구들의 우리가 알고 있는 제한점, 리미테이션이 위해이겠죠. 그래서 이 연구의 결과를 가지고 일반화하는 것에선 주의하세요 라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죠. 그런 것들이 위해 효과라고 하는데 효과만 보는 것이 아니라 리미테이션에 대한 것들도 반드시 고려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형평성과 특정 인구 집단에 대한 고려는 권고사항인데 특정 인구 집단에 대한 형평성 및 근거의 타당도 문제가 문헌고찰에 중요한지 여부를 미리 고려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을 세워야 된다. 문헌고찰 질문이 사회 경제 수준이 낮은 집단이나 중산층, 여성, 어린이, 노인 등과 관련성이 있는지 주목해서 보고 만약에 이러한 대상자들에 대한 연구라면 형평성이 충분히 보장되었는지를 검토해야 된다. 중간중간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형평성이 유지되는지에 대한 고민들을 계속하면서 넘어가야 된다. 라는 내용입니다. 어쩔 메타의 이번 SR의 주제는 무엇일까? 저희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술이죠. XR에는 VR, AR, Augmented Reality, 홀로그램 리얼리티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쓰는 믹스드 리얼리티를 모두 다 포괄하는 기술을 XR, Extended Reality입니다. 현실의 세계를 가상현실로 만드는 거죠. 그런데 얼마나 리얼리틱하게 만드느냐 인 문제입니다. XR에 저희는 관심이 많은데요. 특히 XR을 활용해서 누구에게 간호사 또는 널싱 스튜던트에게 적용한 교육 프로그램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교육들이 XR을 이용해서 간호사 혹은 간호 학생들한테 사용되고 있는 교육이 어느 수준까지 연구가 되어져 있는지를 파악하고 싶은 게 본 어쩔 메타의 SR 주제입니다. 그렇다면 population은 누가 될까요? 널스 또는 너싱 스튜던트 되겠죠. 인터벤션은 뭐가 될까요? XR 해서 제시한 나머지 4가지 다 따로따로 작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XR도 써야 됩니다. 그리고 컨트롤은 인터벤션을 제공하지 않는 대조군이 있는 연구면 포함할 수 있겠죠. 아웃컴은 뭐냐? 저희가 보려고 하는 거는 임상, 실습, 능력. 두 번째는 비판적 사고력. 세 번째는 지식 정도. 네 번째는 의사소통, 기술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연구 피코는 이렇게 제시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어쩔 메타와 함께 진행할 연구 주제를 피코에 의해서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부터는 제가 하는 메타 분석의 이론 파트와 어쩔 메타 3인자 성강쌤이 하는 실전 메타 분석의
같은 주에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실전 파트도 같이 들으시면서 직접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빠르게 연구 주제를 설정해 보시고 그 주제에 맞게 메타 분석을 진행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저희와 함께 논문을 작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